네, 아무튼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시죠. 한두 명씩 더 오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비군이라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수강할까 하다가 그래도 미리 공지 안 해서 그냥 하기로 했는데 뭐 정겹게 들읍시다. 그래도 약간 오늘 할 내용이 조금 발표 내용은 많고요. 많은 게 뭐 수업 시간이랑은 다른 정보로 내용 자체 슬라이드는 많은데 그래도 뭐 재밌는 내용들이라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어 쪽에서는 세이프티라는 게 굉장히 이슈고, 세이프티 관련해서 혹시 과제 하시나요? 저희 학교랑 카이스트랑 뭐 과제 하신다고 들었어가지고. 아, 충돌 회피. 충돌 회피도 그럼 요즘에 CBF나 이런 걸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컨트롤 베리어보션. 세이프티라는 게 제어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RL의 입장에서도 요즘 학습 기반으로 제어를 하고 있는데, 학습 기반의 제어의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에서 얘네들이 우리가 실제로 시스템에 디플로이를 하려면 어떻게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슈로서 세이프 RL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심투리얼, 그러니까 세이프 RL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세이프하다는 게 되게 모호한 굉장히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환경에서 데이터를 얻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충돌 회피를 한다고 하면 충돌 회피를 RL로 한다고 했을 때 충돌을 해봐야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알고 이게 학습을 할 텐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심추리얼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세이프티가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하는 게 연관이 된다 측면으로 같이 가져와 봤고, 그래서 이 세이프티에 대해서 세이프한 모델 프리 RL, 세이프한 모델 베스트 RL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 또 신투리얼 방법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티를 조금 더 포뮬레이션을 수학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더 클래시컬하게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을 것 같고, 심투리얼은 페이퍼 위주로 최근 논문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RL 같은 걸로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막 뭔가 실패하는 것들이 허가되지가 않아요. 여기서 막 고장나고 부딪히고 난리 나고 하는 것들을 실제 로봇에서 하다 보면 이 로봇 하나가 몇 천만 원, 억씩 하는데 그 억짜리 로봇을 날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토너머스 드라이빙에서도 뭐 이 자동차를 박으면서 충돌 회피를 학습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세이프하게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티가 결국 고전적으로 컨트롤 티오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세이프티가 굉장히 예전부터 이슈였던 것 같고, 그 관점에서 세이프티를 나누는데 이 레벨 1, 2, 3로 나눠서 첫 번째 레벨 1은 컬리전 어보이던스를 할 때 컬리전 어보이던스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육각형 바운더리를 피해 가야 돼요. 바운더리를 피해갈 수 있는 방안으로 뭔가 페널티를 주는 거겠죠. 코스트든 리월드든 얘를 피해가면 좋다. 하지만 단순히 이 피해가면 좋다라는 것은 encourage, 약간 독려만 하는 거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고 안 피할 수도 있고 이왕이면 피해가야지라는 느낌에서 소프트한 컨스트레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높은 뭔가 조금 더 피해가려는 경향이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완벽하게 피해갔다는 것을 보장해 주진 않고요. 그럼 이것을 나이브하게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나이브하게 기술된 것을 확률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기술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를 지나갈 확률은 몇 퍼센트야? 충돌 회피라고 하면은 여기 이 바운더리가 스테이트 컨스트레인트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스테이트의 컨스트레인트가 어떤 뭐 0 이상, 0 이하다라는 이퀘이션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를 직선이라고 하면 직선은 AX는 B잖아요. 그럼 AX-B가 0 이하다라고 하면 이 직선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바운더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게 AX는 B라는 이퀘이션이니까 AX-B가 0 이하다라고 하면 뭐 여기든
여기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위치를 해야 되만 스테이트가 위치를 해야 된다. 또 여기서도 이 위치에만 스테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컨스트레인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러한 컨스트레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에 이걸 만족할 확률이 어떤 스레숄드보다 높다. 이 컨스트레인트 위에 위치하게 될 확률이 99%다. 뭐 이런 식으로 프로버빌리티를 완벽하게 계산을 해서 매저할 수 있는 게 프로버빌리스틱한 개런티.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더 안전하게 되는 것은 얘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100% 이곳을 넘어갈 수는 없다. 라면 하드 컨스트레인트, 이 컨스트레인트가 무조건 0 이하로 만족해야 된다. 라고 해서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족하게끔 유도하기. 만족하게끔 유도하는데 그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99%를 기준으로 99.9%를 기준으로 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기. 아니면 100% 무조건 한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기 해서 이 컨스트레인트 만족 레벨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컨스트레인트가 스테빌리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제어 이론을 조금 배워다 보면은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포멀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스테빌리티는 얘가 발산하지 않으면 스테이블하다고 해요. 어떠한 공을 이 볼 안에 놔뒀을 때 볼은 이렇게 굴러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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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느 순간에 움직이잖아요. 얘는 막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어느 점으로 수렴합니다. 발산하지 않아요. 근데 뒤집어진 볼에다가 볼을 넣으면은 조금만 이렇게 움직였을 때 계속 떨어지면서 막 이상한 데로 굴러가겠죠. 이렇게 발산을 하게 됩니다.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는 것이 스테이블하다, 스테빌리티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스테빌리티를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고 얘는 어떠한 시스템이 이클리브리엄 포인트에서 근처면은 그게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처음에 스테이트가 B와 A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엔드 스테이트가 여기가 뭐 A라고 하고 공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B라고 합시다. 그럼 처음 스테이트에서 시작했었을 때 앞으로 어떤 t에 대해서 미래의 모든 t에 대해서 얘의 위치가 어떠한 바운더리 안에 있다. 이 볼 안에 있다. 라는 게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입니다. 그럼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는 말하는 게 뭐냐? 얘의 볼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요. 그럼 뭐 볼 자체가 연계가 돼서 공을 여기다가 넣으면 이쪽으로 계속 떨어지니까 떨어질 거고 공을 여기다가 넣으면 여기로 수렴을 되고 공을 여기다 넣으면 여기서 계속 떨어질 거고 그럼 이런 데다가 공을 넣다 보면은 발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딱 여기 안에다가 공을 넣는 순간 여기는 이 점으로 무조건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정 바운더리의 스테이트 안에 어떤 볼을 놔뒀을 때 그 시작 스테이트에서 목표하는 스테이트가 어떤 특정 구간 안에 있으면은 그것은 모든 t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어느 구간 안에 만족한다라는 게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예요. 또 다른 스테빌리티가 이 어심프틱 스테빌리티인데 어, 얘도 뭐 비슷하지만 얘는 트레직토리의 관점에서 얘는 결국 어떤 바운더리 안에 항상 있게 된다는 거고 얘가 예를 들어 프릭션이 없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얘가 절대 어느 바운더리를 안 벗어난다가 리어 오브 스테빌리티면 어심프틱 스테빌리티는 점차적으로 가서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프릭션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에너지를 계속해서 로스를 잃게 되면은 어느 지점에 수렴하게 돼가지고 키가 무한으로 갔었을 때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데가 그 목표 지점이 된다. 그러니까 어심프틱 스테빌리티고. 그럼 어심프틱 스테빌리티 이렇게 점점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은 어심프틱 스테빌리티인데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얘가 가까워지는 만큼 이 절대값의 크기가 얘와 여기에서의 절대값이 크기가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든다. 그러니까 exponential stability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symptotic stability에서 특별하게 exponential하게 줄어든다는 exponential stability라고 볼 수가 있어요.
리니얼 시스템, 우리는 어쨌든 이론적으로 스테빌리티를 다룰 때 항상 리니얼 시스템 가지고 놀기 때문에 리니얼 시스템, 선형 시스템은 이렇게 스테이트와 컨트롤 인풋에 대해서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할 수 있는 다이나믹스 모델이 주어지는 거고 여기서 컨트롤 폴리시도 리니얼 매트릭스로 스테이트의 어떤 피드백 컨트롤러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U가 마이너스 KXT니까 여기에 넣어주면은 그 다음 스테이트는 컨트롤러가 결정된 상황에서 A 마이너스 BKXT라는 어떠한 하나의 매트릭스로 계속해서 곱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스테이트가 그 다음 스테이트로 갔었을 때 하나의 매트릭스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또 매트릭스가 곱해지고 계속해서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계속해서 곱해지는 A-BK의 매트릭스가 곱해지는 게 얘가 만약 1보다 작다. 어떠한 매트릭스의 크기가 1보다 작다. 라는 것은 어떤 매트릭스의 largest eigenvalue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말도 같은데 얘의 매트릭스 A 매트릭스의 X가 아니죠. 그러니까 로우 X라고 했었을 때 로우 어떤 매트릭스라고 했었을 때 A 매트릭스라고 했었을 때 A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의 가장 큰 값, 절대값이 가장 큰 값이 1보다 작으면 매트릭스를 계속해서 곱해지다 보면은 얘가 결국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는 어떠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 곱해지면 0으로 수렴하는 익스포넨셜 스테빌리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리니어 시스템에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스테빌리티가 결국 RL로 점점 확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구했던 스테빌리티의 이슈는 모델에 기반한 리니어 시스템이나 뭐 이런 간단한 모델에 기반한 스테빌리티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 세계, 전체 세상을 모델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리니어 모델이 있는 거고 엄청 거기보다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세상에 넌리니어 모델이 있는 건데 리니어 모델에 대해서는 스테빌리티를 뭔가 잘 기술할 수 있지만 제너럴한 넌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델이 해줄 수가 없어요. 리니어 모델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이프티를 잘 정의하고 알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그걸 명확하게 만들 수가 있지만 그 외 대부분의 세상은 넌리니어 시스템인데 여기에 대해서 스테빌리티를 어떻게 보장하지? 이것을 수식적으로 컨트롤 티오리에 입각해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데이터 기반 우리가 AI를 사용하게 되면은 러닝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훨씬 더 넓은 제너럴한 월드에 대해서 분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스테빌리티를 뭔가 다뤄볼 수가 있지만 완벽한 스테빌리티 이런 세이프 리전을 완벽하게 바운더리를 만들어낼 순 없고 굉장히 모호한 경계의 세이프 리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모델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세이프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모델에다가 러닝까지 추가하면은 그 완벽하게 세이프한 것까지도 아예 좀 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완벽하게 모델을 모르더라도 애매모호한 관계에서도 약간의 세이프티를 추가하자. 해서 얘네들을 하이브리드로 결합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이나믹스 모델, 우리가 프라이어 놀리지를 알면 알수록 세이프티를 완벽하게 알 수 있지만 그것은 너무 제한적인 거고 AI나 데이터 드리븐을 사용하다 보면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높지만 그 세이프티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적절하게 두 개의 장점을 섞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그 세이프티에 관련된 최근 RL 베이스드 컨트롤의 리서치 서베이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알고 있는 다이나믹스에서 세이프티 레벨을 1, 2, 3로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세이프티가 없거나 세이프티 1, 2, 3를 한 것은 다 결국 이제까지 했었던 스탠다드한 컨트롤 티오리에 입각한 기법들이고요.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RL에 대해서는 항상 개런티가 없었습니다. 세이프티에 대한 이슈에 개런티가 없이 그냥 RL을 했죠. 여기 Y축, X축으로 가는 것은 데이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증가하는 릴라이언스, 의존도가 있는데 데이터를 완벽히 우리가 다이나믹스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데이터가 없어도 되는 거고 원래 움직이고자 하는 모델이 심플한 모델이다. 리니얼 다이나믹스 모델이다.
아니면 컨트롤 오버입니다. 점점 데이터가 복잡해져서 널리니얼 다이나믹스, 아예 언노운 다이나믹스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은 다 아래로 푸는데 여기에서 세이프티 레벨 1, 2, 3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것은 아주 모르는 언노운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아주 완벽한 세이프티 하드 컨스트레인트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니얼 시스템은 제외하고 아마 논리니얼 다이나믹스 모델을 많이 다뤄야 될 테니까 논리니얼 다이나믹스 모델에서 세이프티 레벨을 1, 2, 3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가 주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델 프리 RL이나 모델 베이스드 RL이나 각 RL에 대해서 어떻게 세이프티를 추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세이프티라는 건 결국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형태, 컨스트레인트를 무조건 만족하자가 세이프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컬리전 어보이던스 같은 경우 이 선이 컨스트레인트인 거고 이게 뭐 이러한 컨스트레인트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어떠한 폴리시를 가지고 있었을 때 폴리시에 어떠한 식을 대입해서 걔네들이 컨스트레인트 이니퀄리티 이퀘이션을 만족한다 라고 세이프티를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RL 오브젝티브가 먼 미래에 대해서 리월드 펑션의 모든 합을 서메이션 하는 것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RL의 오브젝티브였고 근데 이 오브젝티브를 만족하면서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자가 그 세이프티를 고려한 RL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를 그 RL이 MDP라면 이것을 만족하는 폴리시를 찾는 것은 constrained MDP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RL 옵티마이즈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constraint까지 고려해서 옵티마이즈 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컨트롤 티오리를 조금 사용하면 최적화 이론을 사용하면 이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했었을 때 최적화는 보통 라그랑지안을 이용하죠. 그래서 라그랑지안으로 로스 펑션이 만들어지고 이 알파 i가 그대로 오고 이 컨스트레인트가 그 앞에 상수 남다 i가 붙은 상황에서 얘까지도 이렇게 라그랑지안 펑션을 기술해서 라그랑지안의 보통 커스트 펑션 이 로스 펑션이 만들어지면 이 로스 펑션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세타에 대해서 로스 펑션이 0인 지점을 찾아가지고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파이가 세타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라그랑지안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얘가 0인 지점을 찾고 람다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을 때 이 람다에 대해서도 라그랑지안을 찾아가지고 0인 것을 만족하면은 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커스트 펑션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최적화 이론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세타와 람다를 동시에 최적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 주실 때 얘를 번갈아 가면서 최적화를 하자. 우리가 파라미터가 여러 개니까 처음에는 람다를 고정해서 파이를 최적화해서 일반적인 RL 알고리즘이죠. 얘는 이미 고정이 돼 있으니까 세타 폴리시를 최적화하는 게 일반적인 RL 알고리즘인 거고 그 이후에 한번 폴리시를 고정한 다음에 그럼 이 람다 i를 최적화하자. 그 최적화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최적화하는 방법이 뭐 PDO, CPO 등이 있습니다. PD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남다 값이 있었을 때 얘가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가로 플러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 함수는 0과 x 그러니까 항상 이 전체의 값은 0 이상의 값이 나오는 0보다 밑이면은 0 값이 나오고 0보다 크면은 이 값이 나오는 렐루 펑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렐루 펑션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이 렐루 펑션으로 줬었을 때 원래의 파라미터에서 이 컨스트레인트가 만족을 하는데 이 컨스트레인트가 오차가 크면 클수록 그럼 컨스트레인트 얘가 오차가 커졌어요. 얘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건데 얘의 오차가 커졌어요. 10이라고 합시다. 컨스트레인트가 커지면은 더 이상 더 그 이후로는 이 컨스트레인트를 더 만족을 하려고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남다를 키웁니다. 그래서 남다에다가 컨스트레인트 키운 것을 키워요. 근데
얘가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했다. 그러면은 이게 만족을 했으니까 얘가 더 0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의 남다에서보다 남다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컨스트레인트를 남다를 키우면 키울수록 컨스트레인트를 더 만족화시키게끔 로스 펑션이 만들어지는 건데 컨스트레인트가 만족을 안 했으면은 얘 만족 안 한 만큼의 크기로 남다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남다가 점점 커지면서 컨스트레인트를 더 만족하려고 로스 펑션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다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기 시작하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그러면 얘는 점점 남다가 다시 줄어들어서 그럼 리월드에 치중해가지고 폴리시를 높이려고 하겠죠. 최적화가. 그렇게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PDO인 거고. 뭐 CPO도 비슷한 방법인데 결국 이 듀얼 베리어블을 최적화 문제로서 어떻게 푼다. 뭐 최적화를 한다. 뭐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람다와 파이 최적화 문제에서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기 위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두 번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게 이런 컨스트레인드 MVP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최적화를 만족화하는 방법은 이건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인데 우리가 라그랑지 안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코스트 펑션이니까 결국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냐와 원래의 리월드 펑션인데 만약에 컨스트레인트가 만족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리월드만 옵티마이즈를 하는 거고 컨스트레인트를 틀렸다. 이게 틀린 경우가 있다. 하면 리월드 말고 컨스트레인트만 무조건 여기 미니마이즈니까 맥시마이즈 마이너스죠. 컨스트레인트만 무조건 만족시키자. 그래서 최적화를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하나를 고정해서 하나만 최적화가 되는 건데 둘 다 최적화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여기서도 그냥 하나씩만 최적화를 하자. 컨스트레인트 틀리면은 컨스트레인트만 무조건 만족하게끔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컨스트레인트 만족하면은 만족한 상황에서는 리월드를 점점점 높여야 되니까 리월드를 높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하자. 라는 아이디어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쓰이는 거고 얘네들은 기존 방법에 의해서 뭐 파인 튜닝이나 이러한 복잡한 그냥 정말 단순하게 순간에 코스트만 업데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파인 튜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안 해도 되는데 튜닝이 잘 안 해도 된다는 이점이 있지만 멍청하게 업데이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샘플 이피션트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모델 프리 RL에서는 이렇게 컨스트레인드 된 MDP를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모델 베이스 RL에 대해서는 그 세이프티를 고려하는 방법 중이 되게 많은데 결국 이게 모델 러닝의 관점으로 가면 모델을 한번 세우고 나면은 그 세이프티라는 게 우리가 이제까지 했었던 클래시컬한 띠오리에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클래시컬한 띠오리의 세이프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모델 러닝 자체에서 다이나믹스를 얻는데 다이나믹스의 언설턴티를 고려하자. 그럼 확률적으로 모델 러닝을 하게 되고 그 확률적으로 폴리시를 얻게 되니까 아마 우리 세이프티 레벨 2 확률적으로 얘네들의 폴리시나 얘네들을 기술하자의 관점에서 세이프티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모델을 얻게 되면은 뭐 CVF든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든 우리가 얘기했었던 클래시컬한 티오리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네들을 세이프티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모델 베이스드 RL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델 프리 RL처럼 그냥 로버스트한 큐러닝, 뭐 로버스트한 그냥 컨스트레인드 된 MDP 알고리즘들을 이용해서 폴리시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고요. 또 모델 러닝에서 어떻게 그 모델 러닝의 언설턴티를 기반으로 어떻게 익스플로레이션을 할지,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익스플로레이션을 할지에 대해서 뭐 세이프 모델 베이스드 RL 연구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 모델 러닝에 우리가 클래시컬한 모델 러닝을 했으면 클래시컬 모델에 대해서는 세이프티를 다룰 수가 있는 건데 주로 사용되는 기법들이 이 세 가지입니다.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 리아프노프 펑션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떠한 바운더리 안에 스테이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 스테이트는 절대로 뭔가 다 밖으로,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값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된다. 그러니까 리아프노프 펑션인 거고요. 어떠한 특정한 수렴점이 존재하고 거기로부터 이렇게 수렴되는 게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베리얼 펑션은 수렴까지는 아니고 어떠한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바운더리 밖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컨트롤 베리얼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CBF에 대해서만 해도 되게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데 여기에 히스토리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2014년 정도인가? 미시간 대학에서 제시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제시 그리즐리라고 투, 그, 이족 보행 로봇을 잘하는 교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박사 과정에 에임스라는 박사 과정이 CBF라는 것을 처음으로 페이퍼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컨트롤, 이 에임스라는 박사 과정에 CBF라는 페이퍼를 쓰고 나서 어찌저찌 하다가 지금 칼텍의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게 계속해서 컨트롤 커뮤니티에서 이거 되게 괜찮은 아이템이야, 괜찮은 논문이 하면서 하나의 그냥 알고리즘처럼, NPC 같은 알고리즘처럼 CVF가 자리를 잡았고, 지금도 CVF가 계속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MS 논문을 기반으로,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CVF든 세이프티든 이슈를 해가지고 논문이 만들어지고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따라가는 연구들이 뭐 얘네들을 CVF를 사용하는 주로 연구자들의 유명한 사람들이 뭐 추추판이랄지 스탠포드 교수님이랄지 아니면은 UCSD의 실비아 허버트나 뭐 벌클리나 되게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여튼 공동적으로 CBF라는 것을 얼마나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시간 연도는 모르지만 하여튼 꽤나 최신 학문이고 그래서 그 최신 학문을 우리가 다 같이 빌드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튼 CBF라는 기술을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렉처를 한두 시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려면 유튜브를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아프노프 베리얼 펑션이 있고 그 이후로도 컨트랙션 매트릭이 있어서 얘네들은 결국 아까 그 익스포넨셜 스테빌리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수렴을 하는데 얘는 어떤 한 점으로 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트레젝토리가 있고 그 트레젝토리와 트레젝토리의 오차가 점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 점차 간의 오차가 컨트락트 되는 점점 줄어드는 게 더 이렇게 복합적인 더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이론이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컨트랙션 매트릭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 그 SNU의 서울대 프랭크 팍 교수님이 로봇 제어에서 이런 걸 많이 쓰시고요. 매니폴드 러닝의 기저가 컨트랙션 매트릭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셔서 혹은 카이스트의 한수진 교수님이라고 저보다 어리신데 99년생이신가 그래요. 그분이 되게 천재신데 네. 저도 그 교수님의 논문을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수식으로만 쫙 돼 있어가지고. 여튼 그런 분들이 이런 고전적인 제어 기법들을 이용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아프 펑션을 이용해서 어쨌든 세이프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리아프 펑션을 다시 생각하면은 얘는 어떤 하나의 수도 에너지한 형태의 함수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어떤 값에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는 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예시를 항상 둘 때 공을 두면은 공이 이렇게 수렴을 해가지고 여기에 수렴을 하게 될 거잖아요. 프릭션이 있으면 수렴되는 거고 프릭션이 없어도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결국 에너지 펑션이랑 굉장히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Vx 위치 에너지가 있으면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체가 이동하려고 하죠. 여기에서 약간 다른 거는 우리는 가만히 놔둔 시스템이 아니라 제어 입력이 들어가는 컨트롤 인풋이 들어간 시스템이에요. 네, 컨트롤 인풋이 들어간 시스템에서 이게 에너지 펑션과 마찬가지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컨트롤러를 잘 설계를 해야만 얘가 어느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컨트롤러가 얘의 에너지를 잘 수렴하게 만드냐? 리니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컨트롤러를 리니어 피드백으로 폴리시를 만들었고 이 A-BK라는 매트릭스가 1보다 작다 보면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컨트롤러까지가 개입이 된 상황에서 스테빌리티가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재밌는 건데 인버티드 펜듈럼이 약간 유명한 예지잖아요. 이렇게 물체에다가 인버티드 펜듈럼을 두고 얘를 열심히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얘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뭐 RL 알고리즘이든 PID나 MPC든 뭔가 많이 풀었었던 컨트롤 예제입니다. 근데 RL은 기본적으로 얘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면서 리월드 페널티를 얻어야지만 얘가 안 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건데 이 RL에 대해서 폴리시를 얻으려고 하는데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얘를 계속 업라이트 떨어지지 않게 위로 세울 수 있도록 폴리시를 학습해라라는 문제예요. 그때 리아프드 펑션을 이용해서 했었던 게 뭐냐면 얘의 다이나믹스를 기술하면 얘가 세타가 이렇게 있을 때 세타가 커질수록 논리니어한 형태가 커져서 세타가 굉장히 작으면은 이 논리니어가 그냥 리니어 다이나믹스로 만들어져 가지고 리니어 시스템으로만 제어를 하더라도 LQR만으로 제어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얘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가 세타가 커지면 이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삼각함수가 들어가니까 논리니어한 다이나믹스가 돼가지고 LQR 완벽한 선형 제어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세타가 굉장히 작은 범위에서는 스테이블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럼 그 스테이블한 상황에서 얘를 더 데이터를 얻어내면서 더 널리니어한 세타가 커졌을 때 안정적으로 이걸 제어할 수 있냐를 만들어낸 논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스테이블한 영역이 굉장히 작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여기까지는 더 익스플로레이션을 해도 돼. 그럼 더 익스플로레이션 하면서 그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얻은 거에 대해서 리아프 펑션을 기반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얻고 데이터 얻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거기에서 학습을 하고 거기에서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고 다시 데이터를 얻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범위가 확장되니까 우리가 처음에 정했던 세이프티 영역이 점점점 늘어나서 큰 세타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수 있는데 그 학습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인버티드 펜듈럼을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학습을 했다. 우리가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뭔가의 정보를 주면서 학습을 했으니까.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리아프노 펑션으로도 그렇고 CVF 컨트롤 베리얼 펑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RL의 관점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CVF는 어떤 한 점으로의 수렴, 여기 인버티드 펜듈럼이면은 딱 이 지정된 위의 각도, 한 점으로 수렴이 아니라 CVF는 컬리전 어보이던스에 더 적합한 상황이죠.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언세이프한 스테이트들이 있다. 그럼 언세이프한 스테이트들을 벗어나면서 우리가 세이프한 스테이트들은 다 가도 되는데 그럼 얘가 항상 세이프한 스테이트들에만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럼 세이프한 셋을 이렇게 어떠한 컨스트레인트 이니퀄리티 이퀘이션으로 지정을 해주고 이 CBF식 자체가 컨트롤 어파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HX가 항상 0보다 이상인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주면 된다. 이게 성립이 되면 이 컨스트레인트가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성립이 되면 항상 HX는 0 이상이 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액션을 하더라도 어떠한 무언가를 하더라도 이것을 만족하는 컨트롤 베리어 펑션이 HX일 때 이것을 만족하는 형태로 컨트롤 인풋이 작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얘는 절대로 이 언세이프한 리전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게 CBF입니다.
그래서 이 CBF라는 게 세이프티 필터로,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하면 안 되는 액션들을 잘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수많은 액션을 해도 되는데, 그 중에 이 액션은 하면 안 돼, 이 액션은 해주면 안 돼. 하니까 그 컨트롤 필터로 많이 이어지는 것 같고, 그 CBF를 이용해서 RL과 CBF를 동시에 학습을 하기도 하고, 혹은 RL을 해서 나온 폴리시에다가 이후에 CBF 필터를 추가해가지고 세이프티를 추가하는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 CBF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델 다이나믹스를 알고 있어야지 CBF를 추가할 수가 있으니까 모델 베이스드 RL의 관점에서 CBF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리처빌리티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 리처빌리티도 뭐 컨트롤을 굉장히 아주 잘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서는 도킹, 주차, 파킹 같은 거 문제 있었을 때 어떠한 차가 평행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얘가 막 움직일 순 없잖아요. 얘가 이런 식으로 평행 주차를 해야 될 텐데 얘네들이 갈 수 있는 스테이트를 고려해서 컨트롤러를 써야 된다라는 관점이 리처빌리티를 이용한 겁니다. 이 리처빌리티라는 것은 해밀턴 자코비 리처빌리티를 기반으로 뭔가 이퀘이션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얘네는 항상 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셋들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세이프한 셋을 모두 다 구하는, 수학적으로 아름답게 구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리처블 셋이라는 것은 얘가 이렇게 파킹에 대해서 갈 수도 있지만 어디로든 이 비클이 어떤 로봇이 갈 수 있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의 레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스테이트가 커질수록 굉장히 리처블 셋을 구하기가 어렵고요. 디멘션이 뭐 4, 5 정도만 되더라도 리처블 셋을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엄청 어려워지는, 계산이 어려워지는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 또 컨스트레인트를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0 이하다라는 것을 만족을 했었던 제어였는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MPC, 프레딕티브한 메소드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MPC도 뭐 QP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하지만 거기에서의 그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매번 NPC의 경우에는 매번 시간을 최적화하기 때문에 온라인 컴퓨테이션의 경우가 조금 어렵다. 특히 플래닝 호라이즌이 뭐 H가 있으면 플래닝 호라이즌의 H만큼 한 스텝에 대해서 최적화가 1이면 그게 플래닝 호라이즌의 H면은 H만큼의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복잡하다. CVF는 이 최적화를 하는 방식이 이 이퀘이션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플래닝 호라이즌이랑은 상관없이 딱 한 스텝에 대해서만 최적화를 하면은 어떤 경우에서도 미래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얘가 안 부딪힐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프레딕션이 없이도 이 컨트롤 베리어 펑션이라는 함수 하나만으로 항상 모든 미래에서의 세이프티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세이프티를 잘 보장해주면서 계산이 굉장히 쉽다. 순간순간의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둘 다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방법이지만 얘는 직접적으로 모든 플래닝 호라이즌에 대해서 예시를 조금 들면, 음, 아까 자동차가 있고 여기가 장애물이라고 했었을 때 얘가 이렇게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럼 플래닝을 하다 보면 플래닝 타임 1, 타임 2, 타임 3, 타임 4, 타임 5, 타임 6. 이 모든 플래닝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얘네들의 컨스트레인트 조건, C가 0 이하다라는 조건을 다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게 NPC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CVF는 앞으로 플랜에 대해서는 뭔지 모르겠고 우리가 뭔가 액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재 액션에 대해서 H라는 배리어 펑션을 잘 만들어주면 H 펑션이라는 게 세이프티를 정의해주는 어떤 펑션인데 얘를 만족하는 게 HX 펑션이고 이 HX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 특성을 잘 만족해주는 함수를 만들어내면 이 H.의 알파 HX가 0 이상 0 이하 H.XU의 XU가 맞나요? 왜 여기는 X이고 여기는 X지? 뭐 여튼 이걸 만족해주는 컨스트레인트 하나만 찾으면은 모든 먼 미래에서 이것을 만족해준다가 컨트롤 베리어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산이 간단해지는 거고, 일로 갈수록. 근데 점차적으로, 어, 더 다루게 되는 게 달라지죠. 얘는 훨씬 더 제약 조건을 크게 걸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계산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세이프티를 완벽하게 보장하면서 더불어 가능한 스테이트들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는. 근데 우리가 결국 AI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AI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완벽하게 세이프티가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뭐 CBF를 쓰든 리아프노 펑션을 쓰든 얘네들은 간단한 우리가 정형화된 모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든 간에 딥러닝을 사용하다 보면은 딥러닝에서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지고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 완벽한 100% 확률로 딥러닝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좋겠죠. 어토너머스 드라이빙이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0%의 확률로 사고를 안 냈으면 좋겠는데 결국 데이터 기반의 학습에 대해서는 언설턴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왜 쓰냐? 우리가 이제까지 2011년까지는 그냥 단순한 딥러닝을 안 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뭔가 컴퓨터 비전을 했는데 딥러닝을 쓰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깰 수 없었던 마의 벽을 깨기 시작하고 거기에 사람보다 더 작은 에러로 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오류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더라도 사람보다 오차가 더 줄어들면은 그래도 쓸만한 시스템이지 않을까? 딥러닝이 등장하면서 컴퓨터 비전에서 클래시컬한 방법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제어나 컨트롤에 대해서도 무언가가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서 그게 휴먼 에러보다 작아진다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이제 클래시컬한 컨트롤 기법을 잘 안 쓰려고 하겠죠. 물론 휴먼 에러보다 훨씬 더 많이 작아져야 될 겁니다. 휴먼 에러보다 훨씬 더 많이 작아져요. 어토너머스 드라이빙이라고 하면 이미 제가 알기로는 어토너머스 드라이빙 휴먼 에러보다 훨씬 작다고 들었어요. 사실 사람이 운전하더라도 하루에만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테슬라는 사고 한 번 발생할 때마다 뉴스가 뜨잖아요. 이미 휴먼 에러보다 훨씬 작고 잘 작동이 되는데 근데 그 사고의 원인이 사람이냐 알고리즘이냐 차에서 대해서 그 인식하는 게 나 때문에 내가 운전 잘못해서 죽었어 이러면은 좀 그냥 괜찮지만 괜찮은 건 아니지만 뭐야 괜찮지만 내가 얘 때문에 죽었어라고 하면 억울하니까 이것보다 훨씬 줄어야 됩니다. 제어 입장에서도 파운데이션 모델 한 컨트롤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얘네들이 결국 뭔가 폴리시를 줬을 때 와, 정말 좋아졌어 라는 알고리즘을 발표하더라도 그 좋아진 거의 성공률을 보면 40% 정도로 이제까지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통의 태스크들은 뭔가 뭐 바나나 주어와 매니플레이터로 뭐 해봐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정도의 태스크도 아직 4, 50%밖에 성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얘가 99.9%가 되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로봇을 안정적으로 믿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 네, 일단은 그러면은 잠깐 쉬고 이제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위주로 세이프티에 대해서 봤다면 잠깐 한 13분 쉬고 심투리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수업을 재개하면 새로운 페이스로 맞이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세이프티를 하려고 다루고자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위험한 상황, 지금 자율주행 시뮬레이터거든요. 이거 엔비디아가 만든 시뮬레이터인데 굉장히 현실 같잖아요. 굉장히 현실 같은 시뮬레이터에서는 이렇게 사고 현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사고 현장을 만드는 것을 기반으로 RL이든 뭐든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측면에서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는 데이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세이프티를 얻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으로 학습하는 게 좋다. 이제까지 전에까지 다뤘던 내용들을
시뮬레이션으로든 뭐든 학습을 다 하고 나서 실제로 디플로이 할 때 얘가 실제 환경에서 세이프한지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 세이프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잠깐 생각이 나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순간 이 레이아프노프와 베리어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헷갈려가지고 얘기를 뭐 조금 찾아봐서 다시 보면 얘는 아까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가 어떠한 리전 안에서 위치하기만 하면 거기에서의 한 B, 여기를 A 포인트로 하고 얘가 시작된 스테이트를 B 포인트라고 하면 B와 A의 바운더리가 어디에서 시그마, 여기 레디우스가 시그마라고 하면 시그마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항상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B가 움직일 텐데, 시간에 따라서 스테이트가 막 움직일 텐데, 움직이는 스테이트가 특정 바운더리 안에 계속 유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리아프노 스테빌리티였어요. 맨 처음에 배우는 것은. 그러니까 얘를 볼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공을 그러면은, 공을 여기에다가만 떨구기만 하면은, 공은 절대 여기를 벗어나지 않을 거야.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이 위치 안에 유지할 거야. 그럼 이 위치 안에 기준으로 유지를 하는 라디우스가 시그마라고 하면은 얘 근처 어떤 한 포인트를 기반으로 거기에 수렴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베리얼 펑션은 뭐냐? 여기에서의 공이 있다고 하면은 안전 위치가 여기야. 그럼 여기에서는 이것을 밖으로 넘어가는 것을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라는 게 HX의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한 점이 수렴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한 점이 아니라 얘가 멀티플한 이렇게 볼이 있다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 어떤 점을 떨어뜨리더라도 한 점에서 뭔가 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떠한 형태의 에어리아든 거기 세이프티 셋이 아닌 곳을 벗어나면 안 돼. 라는 게 베리어 펑션이라고 해서 얘는 결국 한 점에 대해서 그 근처로 이렇게 수렴을 한다의 베리어라면 얘는 한 점이 아니라 얘를 한 영역, 리전으로 에어리아든 부피든 볼륨이든 포인트가 더 확장된 상황에서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측면으로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약간 헷갈린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뭔가 시뮬레이션으로 잘 학습을 하면 좋으니까 그럼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을 하고 시뮬레이션 그 실제로 옮기는 심플 리얼이라는 기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시뮬레이션이 실제 환경과 완벽하게 동일하다. 이와 같이 엔비디아가 만든 시뮬레이터처럼 비전의 측면에서 꽤나 이게 차이를 못 구별할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시뮬레이션 학습하면 그대로 실제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개념이 디지털 트윈이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또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명백한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데피니션을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툭 하면 디지털 트윈 하는데, 그럼 이 디지털 트윈이 아주 정확한 고정밀의 시뮬레이터랑 차이가 뭐죠? 뭘까요? 같은 걸까요? 디지털 트윈은 굉장히 정확한 시뮬레이터다. 일까요? 그럼 그냥 요즘 세상에서 옛날에도 시뮬레이터라는 말은 있으니까. 그럼 그것을 그냥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팬시한 용어로 만드는 게 디지털 트윈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의견 있나요? 네, 맞아요. 그 원격 통신이든 원격이든 아니든 통신까지도 할 필요가 없는데 실제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 시뮬레이터에서 동작한 게 실제 환경에서의 뭔가 적용이 돼가지고 데이터를 받던 그게 뭔가 실제 환경과의 링키지가 연결이 돼야지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이 써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맨날 헷갈리는 개념이긴 하지만 보통은 하일리 애큐레이트한 시뮬레이터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얘가 통신이 돼가지고 내가 시뮬레이터에서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 환경에서 그게 바뀌거나 아니면 실제 환경 자체에서의 데이터를 받아오면서 물리적인 것만 시뮬레이터에서 바뀌거나 뭐 이런 식의 시스템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여튼 이러한 디지털 트윈 같은 혹은 뭐 굉장히 고정밀의 시뮬레이터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면 매니플레이터의 다이나믹스 모델들을 세타에 따라서 다 구성을 하고 그것을 시뮬레이터에 디플로이 한 다음에 시뮬레이터에서 뭔가 학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데이터를 얻으면 그것을 사실 리얼 환경에 트랜스퍼하는 과정으로 심투 리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했었을 때의 장점이 리얼 데이터는 굉장히 비싸고 여기에 사람의 노동과 시간과 셋업하는 데 환경, 시간. 특히 또 시뮬레이터는 우리가 RL에서 환경에서는 이니셜 스테이트 X0를 그냥 코드 한 줄이면은 이렇게 환경이 바뀌는데 뭔가 매니플레이터,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합시다. 자율주행 자동차에다가 막 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실패했다. 그럼 다시 자동차를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다시 시도를 하고 다시 끌고 왔다가 다시 시도를 하고 이니셜하는 리셋 과정이 되게 번거롭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고요. 또 실제 환경에서는 쓰면 쓸수록 하드웨어가 달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시뮬레이터는 그런 걱정도 안 해도 됩니다. 훨씬 빠르고요. 시뮬레이터를 하는 게 안전하고 그 시뮬레이터인 만큼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도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거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왜 시뮬레이터를 못 쓰냐? 그 유체역학, 그 조선해 항공학과에서 맨날 쓰는 말이에요. 저도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는 아직까지도 모델로든 뭐로든 그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CFD라는 게 그나마 시뮬레이터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CFT는 연산 시간이 시뮬레이터에 걸리는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립니다. CFD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유체역학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심투리얼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레그드 로봇이나 이런 로봇에서도 컨택트 다이나믹스에서 이 프릭션이나 뭐 아이스나 뭐 소프트한 물질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 시뮬레이터가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다이나믹스에 관련된 챌린지고 센서에 관련돼서는 뭐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센서를 잘 반영이 되지만 거기에서도 근데 뭐 정확하게 센서의 하드웨어 스펙까지 가면 렌즈에서 발생하는 뭔가 굴곡이나 뭐 셔터 움직임이나 센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노이즈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없고 시뮬레이터에서는 특히 비전에서는 뭔가 의도치 않은 기세에 따라서 조리개가 어떻게 열리는지 카메라에 따라서도 이게 카메라 조리개는 포커스나 이런 거에 조절하다 보면은 들어오는 데이터가 다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 완벽한 조절을 비전에서도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에피케이시스, 거울이나 유리나 물에 대한 반사나 빛의 조도가 갑자기 바뀌거나 날씨에 따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시뮬레이터에서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뭔가 시뮬레이터가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뭐 추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딜레이, 휴먼 팩터, 뭐 이모션 이게 소셜 로봇이라는 또 새로운 리서치 필드가 있는데 소셜 로봇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까지도 이용을 해가지고 로봇을 제어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소셜 로봇 내비게이션이 문제라는 게 우리가 컬리전 어보이던스를 하면 사람이 일로 가면 사람이 일로 가면서 피하잖아요. 이 피하는 거리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해야 적당할까요? 컬리전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안전거리를 나름 마진을 주면서 피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서로의 땀 냄새를 맡지 않게.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터가 반영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요. 갑자기 막 갑자기 꼬마아이 5살짜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중간에 인터럽트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시뮬레이터에서 만들 수도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로 아주 고정밀한 시뮬레이터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뭐 모델링을 하고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긴 하지만, 아주 완벽한 시뮬레이터를 만들려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특히 유체역학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1몰에 했었을 때 사용되는 파티클이 6 곱하기 10의 23승이거든요. 이 일몰이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웠으면은 1m 바이 1m 바이 1m 이 정도 작은 영역에 기체의 분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 파티클인데 얘네들을 다 과연 모사할 수 있을까 시뮬레이터가? 이런 비슷한 관점에서 CFD 그러니까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를 우리가 아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고정밀 시뮬레이터는 애초에 미래에 불가능한 게 아닌가. 어떤 측면에서든 그러면 우리는 그나마 근사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갭을 완벽하게 줄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유체 환경에서는. 두 번째로 이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올해 7월에 나온 논문인데 논문의 결론이 재밌어요. Any putative simulation of the universe would itself be algorithmic. This framework also implies that the universe cannot be a simulation.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 먼 미래의 굉장한 천재들이 만든 외계 신들이 만든 컴퓨터 안에 시뮬레이션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논문이에요. 재밌죠? 우리는 가장 좀 더 읽어보면은 내용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 우리가 뭔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결국 어떠한 형태의 알고리즘이 있어야지 우리의 행동이든 뭐든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에서 수학적인 난제들이 있잖아요.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이걸 증명할 수 없다라고 증명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성하려면 뭔가 시뮬레이터에서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시스템에서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몇몇의 증명할 수 없는 수학의 문제들에 의해서 우리는 시뮬레이터 안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증명했대요. 뭐 하여튼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결국 어쨌든 우리는 매트릭스 안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뮬레이터와 어쨌든 실제가 항상 차이가 있으니까 이 차이를 어떻게 메꿀 거냐? 그나마 제일 최대로 메꾸는 게 리얼리티 갭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시뮬레이터가 있는 거고 리얼리티가 있을 때 걔네들의 차이가 있으면 얘네들을 점점 줄이는 방법, 로봇의 다이나믹스라고 하면 다이나믹스를 더 정확하게 알아내서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리얼리티에 최대한 근접게 만들자. 시뮬레이터를 최대한 정확하게 만들자가 일반적으로 하는 갭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뮬레이터 자체가 약간 시뮬레이터에서 학습된 뭐 폴리시나 이런 것들이 실제에서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나 트랜스퍼 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학습된 데이터를 실제 환경에서 조금만 더 몇 개 학습을 해가지고 리얼리티에서 맞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피팅을 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리얼리티에서 뭔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 시뮬레이터에 랜덤한 환경을 노이즈를 많이 추가를 해가지고 시뮬레이터에서 커버할 수 있는 폴리시가 커버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늘립니다. 그럼 늘리다 보면 얘가 리얼리티까지도 커버를 할 수가 있게 돼서 이 넓어진 시뮬레이터 그 바운더리에서 학습한 폴리시가 리얼리티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로버스트하게 폴리시를 러닝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론들이 이런 같은 방법론들이 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시뮬레이터를 우리가 소스 도메인이라고 하고 피지컬 월드, 실제 환경을 타겟 도메인이라고 했었을 때 결국 시뮬레이터에서 소스 도메인에서 뭔가 트레이닝을 하고 타겟 도메인에 디플로이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소스 도메인 시뮬레이터의 파라미터들은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이게 잘 환경이 되게, 타겟 도메인, 이 시뮬레이터에서 환경을 굉장히 랜덤하게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리얼리티까지 커버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나 잘 많이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제너럴리즈 잘 될 거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인 거고, 이 환경의 파라미터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시뮬레이터가 리얼리티를 커버하겠다가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이라 볼 수가 있고, 결국 여기에서 도메인이 랜더마이제이션을 하더라도 타겟 도메인과 시뮬레이터 도메인은 차이가 발생을 해요. 이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이 가장 대표적으로 심투 리얼을 하는 방법인데, 특히 맨 처음에 나온 것들은 비주얼 정보에 대한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러한 물체들을 뭐 분류하거나 집어내거나 하는 실제 환경이 있다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의 색감과 조명과 이런 것들이 실제 환경에서 트레이닝 셋에서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제너럴한 폴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오브젝트들의 수, 위치, 모양, 색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경의 색깔 뭐 이런 것, 텍스처, 이런 것들을 다 바꿔가면서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실제 환경, 이런 환경에서도 잘 작동이 됐다라는 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주변 정보가 아니라 라이다나 뎁스 정보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뎁스 카메라에 나오는 오리지널 데이터를 뭐 플립을 하고 랜덤하게 뭔가 데이터를 지워보기도 하고 블러도 하고 노이즈도 하고 되게 다양한 에디셔널한 데이터를 만들어 놔서 그 데이터에 로버스트하게 학습을 하다 보면은 실제 이미지, 시뮬레이터랑 실제가 다를 텐데 실제 이미지에서도 잘 작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레그드 로봇 제어 입장에서는 어떻게 제어를 하냐? 피지컬한 다이나믹스의 파라미터를 다 바꾸면 여기에 뭐 물체의 차원과 그 질량, 여기 댐핑, 프릭션 코에피션트, 강성도, PID 컨트롤러의 개인, 포인트 리밋, 여기 물체의 길이들 얘네들을 다 어떠한 민 값이 있고 민에 따라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줘서 유니폼하게 뽑아내네요. 아, 얘는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은 시그마를 기반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뽑아내는 것 같고 센터 오브 매스나 그 링크의 매스나 그 걔네들의 길이나 얘네들은 유니폼하게 뽑아내가지고 얘네들의 다리의 길이가 이 정도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조금 더 짧을 수도 있고 얘네들을 유니폼하게 뽑아내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내고 각 거기에서의 뭔가 순간순간에 또 얘네들은 다 놀말하게 유니폼해가지고 놀말하게 뽑아내서 굉장히 수많은 파라미터에 대해서 로버스트하게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모두 폴리시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레그드 로봇이 제어할 수 있는 실제 환경에서도 제어가 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어를 학습하게 하는 방법이 결국 휴리스틱이에요. 좋게 말하면 휴리스틱이고 나쁘게 말하면 노가다인데 어떠한 레인지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랜더마이제이션 해야 되냐라는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막 해보고 거기에서 데이터 막 해보고 아래를 막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아, 이 정도 파라미터로 학습을 하니까 랜더마이제이션이 잘 됐더라. 알 수가 있는 거죠. 랜더마이제이션이 잘 되면 되게 다양한 환경에서 뭔가 다양한 프릭션의 환경에서 레그드 로봇이 컨트롤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로 프릭션, COVM, 링크매스, 뭐 제어, 로우 레벨 컨트롤러의 개인들을 다 유니폼하게 뽑아내서 학습을 하다 보면 학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픈 AI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 비주얼한 형태의 랜더마이션과 이 다이나믹스에 대한 랜더마이션을 다 합쳐가 비주얼로 큐브를 맞추는 것을 2018년에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이나믹스에 관한 노멀하게 뭐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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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믹스에 관해서 어떻게 유니폼하고 노멀하게 비전 이미지에 대해서 시뮬레이터들이 색깔이 다 다르게 다른 거 뭔가에
차이가 있게 시뮬레이터를 구성해서 숙제에서 학습을 했더니 그냥 이런 텍스처러스 매니플레이션을 RL로 학습을 할 수가 있. 또 비슷한 예제로 다양한 프릭션에 대해서 이제 랜더마이션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추가를 안 하면 막 새로운 프릭션, 이런 소프트한 오브젝트 바닥을 걸어갈 수가 없는데 그거에 로버스트하게 갈 수도 있고요.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인퍼런스 딜레이까지도 학습에 해줘야 실제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노이즈나 뭐 이런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고 레그드 로봇이 움직이는 것도 제어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 환경을 디플로이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이슈들을 다 그냥 일반적으로 고려해서 노이즈를 기반으로 거기에 로버스트하게 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은. 그럼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실제 환경에서 스타트에서 골까지 이렇게 뭔가를 피해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시뮬레이터는 스타트에서 골로 가는데 이러한 벽이 없다고 합시다. 실제 환경과 시뮬레이터는 이건 벽이 하나의 예시이지만, 하나의 실제 환경과 실제 시뮬레이터 환경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시뮬레이터에서 뭔가를 학습을 하면은 전혀 다른 형태의 폴리시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 폴리시를 어떻게 시뮬레이터에서 바꿔줄 수 있냐의 관점에서 실제 환경과 시뮬레이터의 환경의 차이를 클래시파이어로 얻어내고 그 클래시파이어가 얘 차이를 만들어내도록 새로운 리월드 펑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제 환경을 기반으로 얘의 차이를 알면 시뮬레이터에다가 뭔가 이렇게 벽을 직접 설계할 수도 있는데 벽을 직접 설계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제 환경을 아예 직접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얘를 학습하는 폴리시에만 초점을 맞춰줘서 어쨌든 실제 환경에서 이렇게 갔으니까 시뮬레이터도 이렇게 가게 하면 될 거야. 그럼 이렇게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리월드를 줘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리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 그 차이로. 그래서 실제 환경과 시뮬레이터의 차이를 리월드 펑션 그 차이가 유지되도록 리월드 펑션을 디자인해서 실제 환경과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적용되는 폴리시를 똑같이 만든다. 뭐 이러한 알고리즘이 이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전반적으로 결국 시뮬레이터와 실제 환경에서의 데이터들이 동시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시뮬레이터에서 학습된 것을 리얼월드로 가져가는 도메인이 달라졌을 때 적용하는 것을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럼 트랜스퍼 러닝에서 그 몇 번 이 소스 도메인 시뮬레이터에서 타겟 도메인으로 바뀌었을 때 타겟 도메인에서 몇 번 시도를 했냐, 한 번도 타겟 도메인에서 리얼월드에서 디플로이지 않고 얘를 그대로 바로 옮기는 것을 트랜스퍼 러닝에서 제로샷이라고 하고요. 몇 번 안 하고 바로 월드에 잘 적용되면 좋잖아요. 그냥 한 번 하는 걸 원샷, 혹은 몇 번 하는 것을 퓨샷. 그래가지고 퓨샷 러닝, 원샷 러닝, 제로샷 러닝 이런 게 다 트랜스퍼 러닝의 관점에서 기술된 용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소스 도메인 시뮬레이터에서 타겟 도메인 리얼월드로 움직이는 건데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꼭 시뮬레이터에서 리얼월드일 필요가 없고 그냥 새로 다른 도메인에서 옮겨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미지 데이터셋이라고 하면은 people 데이터셋에서 엠리스트로 건다. 이런 것도 결국 도메인이 달라지는 문제인 거고 새로운 다른 도메인에서 우리가 배웠던 피처들이 잘 적용되냐라는 게 다 트랜스퍼 러닝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같은 소스와 타겟의 태스크가 같다. 예를 들어 뭐가 있죠? 엠리스트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C8과 비슷한 데이터가 C8 데이터 10에서 C8 데이터 100위로 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뭔가 뭐 비행기를 알아내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다. 여기에서도 비행기가 똑같이 있으니까 여기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다. 라고 하는 건 태스크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태스크가 같은 거에서
도메인이 둘 다 같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C8 데이터, 같은 데이터셋에서 같은 도메인에서 같은 태스크라는 게 일반적인 머신러닝인 거고, 같은 같은 타겟, 같이 뭐 비행기를 찾아내라 라는 데이터셋에서 데이터셋의 도메인이 달라지면 사실 18 데이터 10과 100은 도메인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뭐가 있을까요? 공통적인데 다른 데이터셋이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뭔가 있다고 하면은 전혀 형태 다른 데이터셋이지만 둘 다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면 다른 도메인 데이터셋에서 그 비행기를 알아낸다라는 게 이쪽으로 가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애초에 태스크가 달라진다. 여기에서는 비행기를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엠리스트여가지고 숫자 2를 찾아라 라는 태스크가 달라졌어요. 그럼 태스크도 달라지고 도메인도 달라지면은 근데 이 여기에서 레이블이 옵저버블 하냐 비행기라는 거나 일이라는 것을 옵저버블 하냐 둘 다 안 되면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형태의 unsupervised transfer learning이고 얘는 그래도 레이블은 있다. 일이라고 비행기라는 것을 주어진다. 라고 하면은 18 데이터 10에서 비행기라는 것을 오브젝트 디텍션을 했어요. 이 정보가 엠리스트 데이터셋에서 숫자 1이라는 레이블을 디텍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떤 측면에서는 어쨌든 똑같이 비전에 대한 같은 피처를 공유할 수가 있으니까 얘를 기반으로 여기에 학습을 하면은 뭔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얘네들이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댑티브 컨트롤이랑도 뭔가 연계가 되는 건데 결국 우리가 학습을 했었던 모델은 무언가 티처 모델이 있는 거고 학습 티처 모델과 실제 얘를 디플로이 했었을 때 타겟 스튜던트 모델이 달랐을 때 얘네들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냐 그럼 얘네들의 결과가 있으면은 얘네들의 디퍼런스를 통해서 어떻게 알아낼 거냐의 관점으로 어답테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하는 아이디어가 좋은 게 우리가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터에서 자율주행 학습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럼 자율주행 시뮬레이터에서 이 시뮬레이터를 보고 엑스퍼트가 데이터셋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얘가 뭐 시뮬레이터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여기에서 엑스퍼트 데이터셋을 만들어내고 그럼 여기에서의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실제 폴리시를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시뮬레이터에서 엑스퍼트 데이터셋을 직접 뽑아내고 이게 폴리시 러닝을 하면 이게 이미테이션 러닝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미테이션 러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엑스퍼테이트 데이터셋으로 아 뭐냐 이거의 결국 이게 이미테이션 러닝인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쓸 수 있는 엑스퍼트 데이터셋이 한정적입니다. 다양한 모든 환경에 대해서 엑스퍼트 데이터셋을 얻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정 데이터셋에서 엑스퍼트 데이터셋을 뽑아내는데 이 엑스퍼트 데이터셋을 뽑아냈을 때 이 정보는 이 비전 정보가 아니라 실제 시뮬레이터면은 그라운드 트루스 모든 다른 비클들의 스테이트들이 주어진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미테이션 러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낸 것은 프리빌리지드 에이전트라고 해서 엑스퍼트는 컴퓨터 비전을 기반으로 어토너머스 드라이빙 입력값을 줬지만 얘를 기반으로 다시 그냥 이미테이션 러닝을 하면은 얘가 인풋일 때 얘가 나오는 이미테이션 러닝인 거잖아요. 근데 얘 프리빌리지드 에이전트는 얘가 아니라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 각 비클들이 뭐가 있고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를 기반으로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미테이션 러닝합니다. 그럼 얘는 훨씬 더 좋은 정제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미테이션 러닝이 얘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서 폴리시를 자학습을 하면
어떠한 형태의 상황을 다시 다 만들어내서 얘는 프리빌리지드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데이터셋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여기서는 가상의 데이터셋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 만들어낸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센서리 모터 에이전트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비전을 기반으로 인풋을 얻어서 얘를 얻어내는 것을 다시 이미테이션 러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얼월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리얼월드에서는 뭔가 비주얼 정보만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 된 시뮬레이터의 모든 스테이트들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을 텐데 리얼월드랑 비슷하게 근데 얘를 시뮬레이터에서 리얼월드에서 그대로 이미 그 드라이빙 폴리시를 그대로 받아올 수는 없으니까 더 좋은 정보를 기반으로 프리빌리지드 에이전트를 학습하고 프리빌리지드 에이전트가 학습이 되면 각 시뮬레이터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수많은 데이터들이 다시 이 센서리 모터 에이전트의 이미테이션 러닝을 하면 효과적으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진행될 수가 있다. 이런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은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얼월드에서 다이버스 태스크, 다이버스 터레인에 대해서 걷고 있는 레그드 로봇의 컨트롤 플릿이도 우리가 여기에서의 이 상황에서의 프릭션, 뭐 아니면은 뭐 그 오브젝트들의 특성, 소프트니스나 뭐 이 거칠기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환경에서. 그럼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해가지고 로버스트하게 작동되는 폴리시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사용한 게 시뮬레이터 자체에서는 이 환경 전체에서의 환경에 대한 파라미터를 다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매스나 터레인 헤이트나 센터 오브 매스나 프릭션, 모터 스트렝스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다 얻어낼 수가 있고 이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어떠한 형태의 environmental factor라는 인코더를 통해서 Z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환경을 모사합니다. 환경 파라미터들이 수만 개 이렇게 굉장히 많게 정의되어 있고 걔네들을 환경 인코더로 만들어내서 Z라는 것으로 모사를 하는데 실제 디플로이 했었을 때 얘네들이 얻는 데이터들은 시뮬레이션이 아니니까 리얼이잖아요. 리얼에서는 이 환경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 데이터를 얻지 못하더라도 얘네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이제까지 움직였었던 로봇의 트레젝토리예요. 시간 1초부터 50초까지 50스텝 동안 레그드 로봇이 뭔가 직접 몇 번 걸었으면은 걸어본 결과에 따라서 얘네들의 환경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유추한 것을 다시 똑같이 Z라고 하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시뮬레이터에서 알고 있는 Z를 이 유추한 Z와 똑같이 같은 정보이다 라고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얘네들의 차이를 없애주려고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시뮬레이터에서 배운 학습을 리얼 월드에 더 잘 적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뮬레이터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이 Z 정보를 실제 환경에서도 얻으려고 Z를 얻게 같이 학습이 되고 그럼 시뮬레이터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제어가 됐으니까 그럼 로봇에서도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다. 이 측면으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시뮬레이터든 리얼 월드든 똑같은 표차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환경에서는 시뮬레이션이랑 지금 여기에서 사용되는 질감이나 텍스처나 뭐 이미지 차이, 각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얘네들을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피처 스페이스로 바꿔버리면은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학습을 하든 여기 학습을 하든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도 이런 노이즈들이 있고 작은 점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 작은 점들을 시뮬레이션은 완벽하게 노이즈가 그라운드 트루스가 생기니까 이 노이즈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들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리얼 월드와 시뮬레이션에 로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게 공통적으로 만들어내는 피처 스페이스를 찾아서 피처 스페이스 인베리언트 피처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자.
불변하는 피처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을 하는 상황에서도 실제 데이터, 실제 환경에서의 데이터들과 트레이닝 플랫폼, 그 시뮬레이터의 환경이 약간은 다르지만 여기에서 뭔가 이런 비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피처를 뽑아내면 그 피처가 비슷해지는 거고, 그 비슷해지는 상황에서 학습을 하면은 뭐 이 다양한 피처들을 다 뽑아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니까 시뮬레이터에서 학습한 것만으로도 잘 된다라는 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제어에서도 그런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어에서 가장 쉬운 인베리언트 피처라고 보면은 로우 레벨 다이나믹스나 이런 로우 레벨 컨트롤러는 그게 인베리언트하지 않고 플랫폼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걔네들은 그냥 NPC 같은 알고 있는 제어기를 쓰자. PID나 NPC 같은 제어기를 쓰고 그럼 그 하이 레벨에서의 피처들은 하이 레벨에서의 움직임의 전략들은 공통적이니까 예를 들어 desired velocity, gate frequency 뭐 이런 것들은 공통적이니까 그런 것만 그럼 RL로 얻어내면 좋지 않을까의 문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 폴리시만 RL로 학습을 하자. 그래서 이게 스탠포드 2008년에서 맨 처음에 나온 어답테이션 러닝 페이퍼인데 슬라이드가 사라졌나? 제가 열심히 영상을 가져왔는데 뭐 영상이 없어졌으니까 그 어프렌티십 레인포스먼트 러닝 해가지고 아마 2008년인가 그 피터 아빌 교수님이 앤드류 냉이랑 같이 썼던 페이퍼예요. 그래서 이 모형 헬리콥터를 이렇게 거꾸로 움직이게 할 수 있게끔 그럼 굉장히 어려운 다이나믹스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다이나믹스를 RL로 제어한 연구인데 여기에서도 결국 사용한 것은 이 로우 레벨 컨트롤러들은 PID를 사용해가지고 제어를 하고 그럼 RL은 이 PID의 개인 튜닝만 하자. 그럼 RL을 어떻게 해서도 학습을 한 것은 얘네들은 하이 레벨의 폴리시니까 인베리언트 피처여가지고 학습이 시뮬레이션이든 리얼월드에서든 잘 될 것이다. 라는 관점의 페이퍼였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 우리가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이걸 리얼 월드로 파인 튜닝을 하는데 아까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다 보면은 원샷, 퓨샷 러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리얼 월드에서 파인 튜닝을 한다는 것은 리얼 월드에 직접적으로 몇 번은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몇 번이라도 리얼월드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시뮬레이터에서 리얼월드 데이터를 얻고 그걸 다시 시뮬레이터로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 열심히 한 학습을 리얼월드를 디플로이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피드백을 받고 그 오차를 기반으로 시뮬레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이 방법이 어떤 측면에선 가이디드 도메인 랜더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을 할 때 이 되게 수많은 랜덤리스를 주면서 어떻게 랜덤을 해줘야 실제 환경에서 잘 작동이 될지를 사람들이 다 매뉴얼하게 컨트롤을 했잖아요. 이게 막 수많은 파라미터들을 튜닝을 해보면서 아래를 이 정도 하다 보니까 실제 환경에서도 작동이 돼. 된다. 이렇게 봤던 건데 얘를 직접적으로 매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쨌든 이 옵티마이션 프로세스를 RL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폴리시를 학습한 형태의 파라미터가 있어요.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을 했었을 때의 파라미터, 시뮬레이터를 결정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이 시뮬레이터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얘를 실제 환경에 넣었더니, 그럼 얼마만큼 잘 되냐를 리월드로 줘요. 이 파라미터 셋에, 시뮬레이터의 이 파라미터 셋으로는 학습이 잘 됐어, 학습이 잘 안 됐어를 하다 보면, 얘를 피드백을 받다 보면은 시뮬레이터 자체의 랜더마이션 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가이디드 도메인 랜더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 도메인 랜더마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 실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면 그걸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거죠. 또 이 랜더마이션 파라미터 자체를 기반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과 리얼리티의 차이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그 측정하는 레벨을 환경 레벨에서 측정할 수도 있고 실제로 학습된 폴리시 레벨에서도 측정을 해가지고 폴리시 레벨에서 측정한 것을 기반으로 얘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면은 그 차이를 다시 랜더메이션 파라미터에 반영을 한다. 그래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맞춰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댑테이션 기법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도메인 랜더마이션을 생각해 볼 수,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결국 하나의 옵티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옵티마이션 한 거잖아요. 도메인 랜더마이션의 파라미터를 새로운 그 도메인 시뮬레이터의 파라미터를 하나의 파라미터로 보고, 거기에서 학습된 형태를 폴리시 파라미터로 보고, 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똑같이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세이프티 이슈에서 라그랑지안으로 파라미터 업데이트 했던 것처럼, 아까도 파이세타와 컨스트레인트 를 작용했었을 때의 람다 두 개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했던 것처럼 여기도 바이 레벨 옵티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 랜더마이제이션 파라미터와 그 컨트롤 폴리시 파라미터를 둘 다 업데이트하는 방식의 최적화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얘가 메타러닝의 관점에서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은 결국 모든 다양한 환경에서 잘 되는 제너럴한 폴리시를 얻어내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환경 다이나믹스가 있었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모두 작용할 수 있는 로버스트한 폴리시를 찾는 거잖아요. 도메인 런데마이저는 그 모든 다양한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 메타러닝이 러닝 투 런이라고 보이는 건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순간순간에 이렇게 그 순간순간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는 것을 찾아내는 거면은 이 옵티마이저를 자체를 옵티마이저하는 것은 얘가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디센트를 하다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가 나오다 보면 이 경로가 나온 것을 기반으로 얘는 점차적으로는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되는구나를 알아서 나중에는 그 옵티마이저 자체를 학습을 하게 되면 얘가 밑으로 가야 되는 것을 파악하는 건데 결국 하나의 순간순간에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의 결정을 기반으로 하나의 함수를 학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X에서 Y로 가는 레이블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에서든 FX에서 FY로 가는 이 F를 학습하겠다. 그러니까 메타러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X에서 Y로 가고 Z에서도 X에서 X 프라임으로 가고 Z에서 Z 프라임으로 가고 이 이러한 전체 형태의 함수를 학습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쉬운 말로 로봇 러닝이라고 관점을 하면은 그냥 다양한 태스크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로봇이 하는 데가 되게 수많은 뭐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다양한 태스크를 하는데 이 모든 태스크를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 하나의 파라미터들로 학습을 하려고 하는 게 메타러닝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파운데이션 모델도 다 결국 이러한 기반으로 여러 태스크를 할 수 있는 게 메타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메타러닝을 어떻게 잘 학습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도 결국 다양한 환경들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을 한 것처럼 메타러닝이라는 만큼 테스크가 굉장히 많은 환경에서 학습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건 드론에서 여기 외부 디스터번스가 있었을 때 드론을 잘 제어하는 컨트롤인데 여기서 수많은 윈드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다 학습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형태의 윈드가 있더라도 얘를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폴리시를 얻어낼 수 있다. 이 결국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이 메타러닝의 관점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까지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은 뭔가 리얼리티와 시뮬레이션의 갭을 극복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면
이게 메타러닝의 관점에서는 애초에 둘 다 지금 다 모든 형태가 리얼월드의 데이터이긴 한데, 근데 그 윈드 환경 자체가 그냥 수많은 환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환경에서 다 작동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메타러닝이 잘 작동이 되는 이유 중에, 잘 작동이 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똑같은 공통으로 변하지 않는 피처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호퍼의 움직임에 대한 태스크가 여러 개 있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RL로 이 호퍼가 0.5m/s 앞으로 가라, 0.7m/s 가라, 0.2, 마이너스 0.2m/s 뒤로 가라라는 폴리시를 각각 학습을 한다고 합시다. 이 파이 1, 파이 2, 파이 3,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얘네들을 다 학습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학습을 했었을 때 얻는 것,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얘의 다이나믹스는 어떻고, 얘의 컨택트 다이나믹스는 어떻고, 얘가 어떤 명령을 줬을 때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정보는 공통적이에요. 그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을 때, 그 다양한 환경으로서 얻게 되는 공통적인 정보는 알아서 저장이 되는 거고, 그럼 알아서 저장이 됐었을 때, 새로운 환경이 마주하더라도, 얘는 이게 학습이 되지 않은 환경이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얻었었던 정책을 기반으로 잘 인터폴레이션을 하면은 테스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얘가 0.2m/s라는 걸 폴리시로 알고 0.7m/s 폴리시라는 걸 알면은 아, 얘가 가속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움직임을 이렇게 변화시키면은 가속이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0.2m/s 데이터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0.2m/s는 아, 어떤 움직임을 해야 뒤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가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뒤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잘 인터폴레이션이 되면, 뒤에서 속도가 커지는 폴리시를 얻어낼 수도 있겠죠. 예측을 하건데. 못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못 얻어내더라도, 어쨌든 기존에 알고 있는 다이나믹스 정보들이 도움이 된다면은, 얘를 얻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이게 퓨전 러닝에 대해서 학습이 효과적으로 될 겁니다.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어쨌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있고, 걔네들을 열심히 학습을 하다 보면은 잘 작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메타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꽤나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는 퓨전 러닝으로 나와질 것이다. 그럼 이 메타러닝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에 따라서는 결국 이 공통적인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유해가지고 걔네들을 이용해 먹을 거냐인 건데,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메타 러닝 자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게 그레디언트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레디언트가 누적된 형태의 함수를 배우는 것처럼 그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데 그 그레디언트 스텝이 이게 뭐 어떻게 잘 작동이 될 수 있겠냐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그냥 셋업 파라미터 자체가 이니셜라이즈가 잘 되어 있으면은 그 이니셜라이즈에서 그레디언트 디스트가 몇 번 하다 보면 최적화가 되는 건데 애초에 최적화가 잘 될 수 있는 형태의 셋업 이니셜라이제이션 포인트를 잘 학습했다. 뭐 이런 기반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메타러닝을. 또 그냥 다른 방법으로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Z라는 게 있었을 때 얘를 잘 얻어내면 얘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잘 해놓으면은 이 레이턴트한 컨텍스트, 우리가 뭐 이거 스킬 러닝에서도 배웠었던 건데, 스킬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얘의 컨트롤 폴리시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다양한 스킬, 다양한 상황에서의 레이턴트 컨텍스트를 얻어내고, 걔네들로부터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킬들을 구현하겠다라는 폴리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대한 정보는 RNN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여기에 알아서 과거의 정보나 그런 메타RL이라는 것은 태스크가 1, 2, 3로 나눠져 가지고 작용이 돼야 되는 건데 그 태스크 1, 2, 3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해서는 과거의 정보를 기반으로 구별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용될 수 있는 게 RNN이다. 혹은 태스크 1, 2, 3가 있었을 때 여기에서 결국 사용되는 것은 다이나믹스 모델은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다이나믹스 모델에서 코스트 펑션, 오브젝티브 펑션만 달라지는 게 태스크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럼 다이나믹스 모델 러닝은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모델 러닝을 똑같이 적용하자 등등의 기법들이 메타 러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 지금 리얼월드, 심투리얼, 리얼월드에서 데이터를 얻기도 했고 혹은 심투리얼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 한 것은 이제 심투리얼, 심투리얼, 투심 뭐 이런 형태의 페이퍼도 나오고 리얼, 투심, 투리얼 이런 형태의 그것을 또 피드백을 줘가지고 형태로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리얼월드에서 시뮬레이션으로 갔었을 때 어느 이점이 있는 거고, 근데 시뮬레이션도 결국 리얼월드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지 시뮬레이터를 잘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한 번씩은 더 루프가 돌아야 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봤고, 세이프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기 페이퍼들을 보면은 설베이 페이퍼들이 있을 테니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직접 디테일한 정보들은 직접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